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입니다.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글로벌 상황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뭐 그런 표현이 떠올라요. 3인 3색. 그러니까 삼국 3색이라고 지금은 해야 되겠네요. 글로벌 슈퍼파워 세 나라가 각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다 이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 환경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영향을 좀 강하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세 나라라는 게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중국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제조업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죠. 그리고 미국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죠. 먼저 이제 러시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제국을 만들고 이 서유럽 쪽, 동유럽 쪽까지 군대가 왔다 갔다 한 거는 벌써 300년이 넘습니다. 300년 전부터 러시아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 나왔던 여러 가지 방식을 하면서 이 유럽 쪽으로 밀고 갔고, 우리 잘 알고 있죠. 2차 대전 끝나서는 동독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폴란드까지 진출한 거는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쟁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했거나 뭐 푸틴의 개인적인 야욕에 발생했거나 이런 걸 떠나서 러시아는 지난 300년 동안 자국의 이익과 관련돼서 이 동유럽에 대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토 문제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의 안보 위협,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넷째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R200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요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는데 공급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공급하는 자들. 뭐,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그냥 받아들이겠답니다. 석유 없이도 살 준비를 하고 있대요. 러시아도 그럴까요? 사실 러시아는 이 3페이지 오른쪽 그림에 있습니다만 수출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고. 뭐 GDP에서도 이게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이 51% 정도로 추정하는데 에너지를 수출하고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수출 세금이라는 걸 받아서 정부 재정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시골에 가면 지지율이 뭐 투표하면 95%, 99% 막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돈에서 나오는 거죠. 러시아 정부가 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넷째로 R200 이런 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에 굉장히 강력한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표준적 그림이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은 그렇죠. 미국은 에너지가 독립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합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 전략가가 있는데 2010년에 미국이 시리아에 개입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개입 안 하고 빠지는 걸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은 이제 글로벌 경찰 국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이 이제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해야 되고 이 수송선 자체가 굉장히 긴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여기저기 다 개입합니다. 항공모함을 10대 이상 만들어 놓고 이런 일 저런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셰일 혁명 이후로 미국은 이제 에너지 독립을 해버렸어요. 화석연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입할 일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고립주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타겟으로 한 이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 지연전 이런 성격의 군사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는 이 전체 생산하는 화석연료의 절반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비하는 거 절반밖에 안 돼요. 유럽, 중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유럽하고 극동아시아가 이 화석연료를 주로 수입하고 러시아나 중동이 주로 수출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유럽과
이 중국, 한국, 일본이 수요자고 이 러시아나 중동은 공급자 역할입니다. 근데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러시아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군사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이익까지도 여기서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러시아의 이런 위협이 금방 끝날 것이냐? 이게 아까 제가 300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이게 금방 끝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계속 움직이겠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보면 전쟁 이야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도시가 키우 수도가 아니고 주로 마리우폴이나 오데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러시아와 접한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이제 영토를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진입하는 흑해와 면한 쪽은 러시아가 집중적인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죠. 고립시키고 그러면 이 지역이 안정이 안 됩니다.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유가나 가스 가격이 그렇게 참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 군사적이고 안보적이고 그게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시장은 저는 4개의 시장으로 나눠서 보는데 주식시장, 채권시장, 커머디티 시장, 외환시장 이 4개의 시장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대충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강력한 게 커머디티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커머디티 시장이 세 번째 있는 그림인데 뭐 원유뿐만 아니라 농산물 모든 것이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거라 봐야 되겠죠. 전쟁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전쟁 이야기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죠. 안전자산인데 근데 이제 금리가 팍팍 튀어 올라가요. 그 안전자산으로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러시아 문제를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미국이 금리 올리겠네, 달러 강세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이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자국 통화가 달러화처럼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죠.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충돌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 잡는 쪽으로 갑니다. 성장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5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면 그동안 중국은 그랬어요. 중국은, 아까 제가 이제 러시아나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근데 중국은 글로벌 자원의 절반 이상, 뭐 철광석이나 석탄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시장의 글로벌 소비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수요를 줄이면 글로벌 자원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수요를 쫙 끌어올리면 자원 가격이 쭉 올라가고 이런 식의 수요자가 움직이는 마켓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왼쪽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90년대 이후로 수요자 마켓이었거든요. 글로벌 자원시장은. 중국 경기가 좋으면 중국의 물가도 올라가요. 자원 가격이, 글로벌 자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생산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아니고. 중국이 경기를 꺾어버리면 또는 뭐 경기가 꺾여버리면 자원 가격도 같이 떨어져요.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이게 생산 물가가 하도 치고 올라가니까 중국이 작년 5월부터 일부러 경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물가가 내려올 줄 알고. 심지어는 자원을 많이 쓰는 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개발업 이런 거잖아요. 헝닭으로 부도 처리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수요를 확 줄여버렸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당연히 그 경기를 이렇게 꺾고 나면 곧바로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가격도 폭락을 해야죠. 근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개혁 개방한 이후로 최초로 이런 문제에 직면했어요. 인플레이션 문제는 사실 그동안 1979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80년대 말에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없었거든요. 늘 중국은 성장 이래왔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성장으로 갑시다. 이래가지고는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뭐 정당도 많고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집권당이 뭐 대통령이 경제정책 썼는데 물가를 너무 끌어올렸다.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민생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면 다음 선거에서 사람들이 야당을 찍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무마가 되는데 중국은 우리가 중국 역사 좀 알잖아요. 그 진나라가 통일한 이유로 황제, 다원성이 아니고 하나의 황제 체제 또는 지금처럼 이제 국가 주석 이런 체제를 갖고 있고 일당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민생에 불만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스템을 공격해요. 당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많이 보는 밀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런 경우에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 관리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물가 쪽으로 갑니다. 긴축. 그래서 중국이 이게 뭐 부양할 거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가 이런 상황에서는 부양이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친한 사이긴 합니다만 사실 경제에서는 서로 상극되는 게 되게 많아요. 러시아는 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은 자원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가격을 확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 중국으로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뭐 시진핑 국가주석 3년임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체제의 안정성에 1번 정책 목표를 두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쓴다. 이 물가에서는 못 씁니다. 이 인플레이션에서는 못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약화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가장 큰 경제 문제인데 이 전면적인 어떤 부양책보다는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미세 조정하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GDP 성장률 4% 정도를 받아들이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는 가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가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간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가 독립돼 있잖아요. 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산자가 돈을 벌어요. 소비자가 돈을 잃고 유가 떨어지면 생산자가 돈을 잃고 소비자가 돈을 법니다. 그럼 지금처럼 고유가가 계속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법 만들면 돼요. 법 만들어가지고 이 원유 생산하는 애들이 많이 번 걸 세금으로 걷어서 여기 주면 되죠. 이 때문에 에너지가 독립돼 있다는 것은 지금처럼 에너지 중심의 이 인플레이션에서 미국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1조 5천억 달러를 쓰는 인프라 법 이런 건데 이것 가지고 이제 계속 지출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경제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거 오히려 지금 뭐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 호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잡자. 근데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다 보면 경제도 같이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리면 인플레이션 때려잡다가 경제도 때려잡게 되는 것이고 금리를 그래서 살살 1년에 한 4번, 5번 올해 4번, 5번, 내년에 4번, 5번 그렇게 올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나쁘진 않아요. 뭐 오른쪽 보시면 경기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작년 여름부터 쭉 내려오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 여름에 고점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굉장히 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주식들입니다. 미국은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죠? 주식이라고 다 똑같은 주식이 아닌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작년 여름부터 이게 경기가 꺾여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작년에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바이러스 다 끝나고 나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의 경기 둔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봄 되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이
4차 대유행의 영향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뭐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봄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좀 움직이면서 뭐 서비스업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차별화가 좀 심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7페이지 원적 그림 보시면 미국 데이터로 그려놨습니다만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상품 쓰는 게 있고 서비스 쓰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뭐 여행 간다, 그 다음에 뭐 맛집, 뭐 이런 것들이죠. 호텔에 묵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비스에 해당될 것이고,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 텔레비전 냉장고 바꾸고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 그전에는 뭐 텔레비전 좀 낡아도 뭐 가구 좀 낡아도 그거 바꿀 돈으로 여행 다녔죠.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여기다 다 퍼붓었습니다. 다 바꿨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품 소비는 팬데믹 때문에 잠깐 주는 척 하다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난 2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그거죠. 야, 이렇게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꿨으면 원래 이걸 앞으로 4, 5년 동안에 조금씩 바꿔갈 걸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바꾼 거 아닐까? 그럼 이거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이거 사람들이 이쪽으로 계속 소비를 계속 할까? 오히려 소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뭐 제조업이고 이쪽에 상품 소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서비스 소비라고 하는 건 미국의 기업들, 큰 기업들 보면 뭐 대부분 다 서비스 업종들이에요. 공장 만들어가지고 물건 돌리는 거는 큰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애플도 공장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선진국이 될수록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는 확실히 팬데믹의 영향으로 소비가 좀 꽤 줄었단 말이죠. 이게 다시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나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품보다는 서비스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가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활동, 뭐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을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작년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법 가지고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식의 산업을 계속 공장을 지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에너지도 독립돼 있고 유가 올라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농산물도 웬만큼은 뭐 됐고, 근데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기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아래는 노란색이고 위로는 파란색이거든요. 원래 여기가 어마어마한 곡창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뭐 트로이 전쟁도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와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래쪽에 노란색은 황금들판이에요. 위에 파란색은 이제 강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쪽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이제 러시아 땅, 여기는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인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기다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서는 사실 유럽은 에너지를 건드리기 어렵지만 이 곡물에 대해서는 러시아하고 이제 대립을 세우고 수입 규제를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하게 야, 농산물 수급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농산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글로벌하게 농산물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 규제를 해버리면, 지금 이제 미국은 여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수입하는 원유 규제하고 있고, 근데 유럽은 계속 수입해요. 가스 계속 수입하고. 근데 이제 뭐 이 곡물도 계속 수입하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더 강한 카드 꺼내면 유럽이나 미국도 더 강한 카드 꺼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걱정 정도. 그러니까 미국은 농산물 정도를 걱정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소비도 개선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으면 되죠. 근데 너무 세게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을 천천히 잡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페이지 왼쪽 그림인데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길게 보면
뭐 그게 어때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저기 9페이지 연속 그림처럼 지금처럼 유가 올라가고 이러면 생산자 물가 올라가잖아요. 기업이 어렵겠죠. 기업이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물건값을 소비자한테 올려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날 겁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하라고? 월급은 똑같은데 물건값 올라갔다 소비 줄어든다. 임금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9페이지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은 물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면서 임금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보시죠. 유가 올라가서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한 거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시켰어요. 소비자는 임금 올라가서 그냥 퉁 쳤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무슨 효과를 주는 거죠? 네, 화폐 가치만 떨어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죠. 화폐 가치만 떨어져요. 화폐 가치만 떨어져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한국의 이 9페이지 왼쪽 그림 보시면 기업들이 비용이 올라간 걸 소비자한테 지금 전가를 못 하고 있죠. 가령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 이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 요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이렇게 쫙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을 적자를 내면서 소비자 물가로 전가를 안 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러면 인플레이션 영향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금방 넘겨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길게 보면 10페이지 연속처럼 우리가 70년대 오일쇼크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임금도 올라가고 팥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길게 보니까 그냥 처음에 유가 올라간 거랑 뭐 처음에 누가 올라갔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끝내버린 것이죠. 지금 미국은 이런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가를 빨리빨리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화폐 가치만 떨어지고 그렇게 끝나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서서히 올려도 경제에 큰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보면 12페이지 2년짜리 금리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2년 동안 금리 굉장히 빨리 올릴 거다라는 겁니다. 1년에 한 4번, 5번. 그래서 2년 후가 되면 미국 연방기금리가 한 2.5, 3%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연방기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2년짜리 금리는 이렇게 되니까 2년짜리 금리가 2%까지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내려왔다. 10년짜리하고 2년짜리가 붙었다. 이거 경기 침체 이야기 아니냐. 경기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10페이지 오른쪽 그림에서 90년대 중반을 보면 90년대 중반에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 침체 온다고 이렇게 낮았던 게 아니고 장기 호황일 때도 이런 모양입니다. 그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금리가 왜 붙겠습니까? 2년 동안 금리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금리 안 올릴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건데 금리 안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더 이상 금리 올릴 필요 없이 경제가 안정된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가면 돼요. 장기 호황일 때도 마찬가지로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한 2, 3년 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진정될 것 같다. 그러면 2, 3년 후에 금리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고 장기 호황으로 가고 있는 미국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는 장기 호황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식시장은 1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건데 이 S&P 500주가 지수를 로그로 해서 쭉 그려놨습니다. 로그에서 그려놓으면 이 기울기가 직선으로 그은 기울기가 연간 성장률, 연간 상승률 되는 한 7, 8% 정도의 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는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는 이 채널은 뭐 흔히 말하는 PE를 조금 더 이제 길게 본 건데 PE가 22배, 35배 요 선에서 움직여 가다가 지금은 좀 벗어나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시 돌아가는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가면 제가 볼 때 한 연말쯤이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가격 조정이 조금 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성격으로 좀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주식시장이 재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